얼마나 앞으로 더 기준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시장은 되게 애절합니다.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기를 되게 기대하는데 섣불리 이제 불씨를 살려놓으면 안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올해 막 1,500원 가냐 아니냐 네. 되게 과도하게 이제 원화 약세가 많이 네. 돼서 이제 걱정들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러면 이제 원달러 환율이 1,200원으로 쭉쭉쭉 내려가는 1,200 초반과 1,100원대로 돌아가느냐, 그러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경 월가월부 코리아인사이트의 신화 기자입니다. 코리아인사이트는 해외 금융시장 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내년 세계경제 대전망에 대한 릴레이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삼성전자 산운용 고유선 투자 리서치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내년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전망을 좀 살펴보면은 상당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지배적인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네. 센터장님, 내년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올해 연준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기준금리를 이제 많이 올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도 남아있고, 그리고 근래에 이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상당히 높은 금리를 이제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년도 성장률 전망들은 더 올해보다는 더 낮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심각한 이제 침체나 위기 국면으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성장률이 좀 낮아지거나 정체되는 형태의 경기 둔화일지, 이제 여기에 대한 좀 걱정거리, 논쟁, 뭐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저희는 일단은 이제 세계 경제가 약간 심각한 마이너스 성장을 직면하기보다는 좀 완만한 형태의 경기 침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IMF라는 이제 기구에서 이제 전망한 숫자를 가져왔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2023년이 22년보다는 좀 더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제로 코비드 정책을 하면서 경제 활동들을 완전히 봉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생산이나 소비 활동들이 거의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성장률이 부진한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시위 이후에 이제 봉쇄를 좀 이제 완화하겠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내년도 경제 활동이 좀 더 나아질 거다라고 예상이 돼서 중국이 세계 경제 성장률에는 약간 플러스 영향을 내년에는 좀 더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보다 좀 여건들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가계 부채도 많고 금리도 너무 빨리 오르고 있고 부동산 경기 안 좋고 이에 대한 이제 파장 효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국 성장률은 지금 IMF에서는 2% 예상을 하고 있지만 아마 1%대 성장도 저희가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미국의 경우도 지금 네. 1.0%라고 IMF가 전망을 했는데 네. 이것보다 실제로 좀 낮게 잡힐 가능성도 있다고 최근에 이제 주요 미국의 IB들이나 증권사들 국내에서도 한 0%대 성장으로 예상치들을 낮추고 있고요. 네. 이제 그거에 대한 근거는 연준이 여전히 강경한 이제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네. 그나마 이제 심각한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전에 경험했던 이제 금융위기 같은 형태는 아닐 거다라고 보는 이유가, 미국은 가계부채 비율이 계속 낮아져 왔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어느 정도 버틸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코로나 시기에 정부가 미국 가계에게 재정 지원을 엄청나게 했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가계 저축으로 쌓여 있어서 현재 미국 고용시장이 탄탄하지만 앞으로 고용시장이 악화됐을 경우에 미국 소비를 조금 지탱할 수 있는 저축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금리가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5%까지 갈 예정이지만 아직 그 당시와 같은 심각한 침체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흐름은 좀 전반적으로 어떨 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주식시장은 두 가지 요소가 이제 많이 결정을 합니다. 뭐 유동성 측면에서 이제 금리나 통화 정책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 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이제 또 하나의 요소는 이제 기업 이익이 되게 중요하는데, 이제 이익은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렸던 경제 성장과 이제 관련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첫 번째로 이제 시장은
경기는 안 좋을 거를 반영하더라도 네. 이 통화 정책이 긴축적인 게 어느 정도 끝나야 다음에 이제 이 긴축 부담에서 벗어나서 경제 활동들이 좋아질 거야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긴축이 정말 언제 끝날지 어느 정도 선에서 끝날지 이게 이제 가늠이 되지 않고 있어서 당분간은 저희는 시장은 조금 이제 제한적인 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계속 이제 점선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 한 5% 정도까지 올라가는 걸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대신 연초가 이제 지나면은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부담들, 그래서 경기가 좀 악화될 거야.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신용시장이 완전히 안정이 안 되어 있기 네. 때문에 저희는 조금 반등세가 계속 쭉 이어지기는 보다는 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2분기를 지나면서부터는 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 6% 정도가 되는데요. 네. 내년 2분기 정도가 되면은 4%대로 좀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기준금리는 이제 5% 근처에 있고 네. 소비자 물가는 4%. 그러면은 이제 물가보다 기준금리가 더 높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기준금리가 좀 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긴축을 좀 더 세게 해야겠다. 이런 이제 의지가 많이 약해지는 구간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통화정책에 대한 불안감들이 2분기부터는 저희는 조금 이제 끝나갈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연착륙에 대한 이제 기대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통화 정책이 좀 더 이제 세지지만 않으면은 경기 침체가 더 앞으로 더 강화되지는 않겠구나. 네. 그러니까 시장에 반영한 경기 침체의 강도보다 더 심각한 침체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식시장은 약간의 이제 반등은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직까지는 내년은 경기가 크게 좋아지는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뭐 주가가 급등한다 이렇게 보기는 네. 어렵지만 네. 두 가지 불안 요인들, 통화 정책이 너무 세게 긴축을 간다. 그다음에 경기 불안이다. 이 두 가지 요인 중에 최소한 하나는 이제 통화 정책 측면에서는 내년 중반 이후부터는 조금 이제 시장에는 부담을 덜어주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해서요. 네. 2분기 이후부터는 저희는 조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국내 경제 성장 전망하고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국내 쪽에서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내수 쪽입니다. 수출 경기는 이제 저희도 아직까지는 부정적인데 중국이 올해 우리나라 수출에 전혀 기여를 못 해줬습니다. 네. 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이제 다시 조금 경제 활동을 재개하고 중국도 가게가 집에만 갇혀 있다 보니까 이제 저축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흔히 얘기하는 이제 보복 소비 이제 이런 것들이 한국 이제 기업들에게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서 수출 부분이 그나마 조금 이제 내년 이제 중국이 한 2분기부터 봄이 되면 좀 경제 활동이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기 네네. 때문에 조금 이제 낙폭을 줄일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근데 문제는 내수 경기인 것 같습니다. 내수 경기는 아무래도 이제 가계 소비, 그 다음에 건설 경기, 부동산, 가계 부채 문제, 금융기관들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쌓여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옛날에 2004년 말 2005년부터 이제 인상이 된 경우가 있는데요. 그로부터 시차를 두고 주택시장이 이제 안 좋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시장이 이제 경색이 되고 금리가 점차적으로 높아질수록 이제 주택을 사는 입장이라든가 네. 기존에 부채가 있는 쪽에서는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올해 기준금리가 좀 상당히 많이 빨리 올라가 있고 네. 막바지 상태에 와 있긴 한데 네. 이 높아진 금리 인상의 효과들이 딱 금리 인상이 멈췄다 해서 그럼 부동산 경기가 바로 반등하느냐 그러지는 않고 이제 이게 금리가 다시 낮아지거나 아니면 가게가 기존에 집을 사느라고 빚을 이제 많이 늘렸던 것들을 소득 증가로 다 이제 어느 정도 해소를 해서 또 다른 수요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국면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주택 경기가 안 좋고 네. 분양도 잘 안 되고 이제 하면은 이 부동산 건설과 관련된 요즘에 이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네네. 이제 분양 관련돼서 미리 돈을 좀 땡겨서 집을 짓기 전에 이제 하는 거 대출을 증권사들이나 금융기관들이 해주는 이런 대출 형태들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분양도 잘 안 되고 건설 경기가 멈추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금융기관들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가 이런 이제 부동산 PF 관련된 대출 뭐 이런 거 안정화를 위해서 자금을 투입하고는 있는데요. 네. 이게 실질적으로 뭔가 돈을 빌려간 쪽에서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좋아지는
이제 그 신호가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고 네. 가게가 부동산을 열심히 또 사고 막 이런 신호가 나와야 이 대출 시장이 다시 원활하게 돈도 갚아지고 이제 네. 하는데 아직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그 현상이 나타나긴 좀 어렵기 때문에 계속 정부의 지원, 정부의 유동성으로 시장을 계속 안정시켜가는 네.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네. 네. 이렇게 딱히 이제 내수 부분들은 좀 위축이 되어가는 그런 현상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수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상당 부분이 또 이제 수출 주도에 있고 하니까 네. 이제 좀 반등할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전반적인 이제 성장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진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좀 전반적으로 유리할 거라고 상대적으로는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수주들 중에서도 이제 막 이렇게 우리가 빚을 내서 이렇게 이제 뭐 차를 산다든가 비싼 제품을 사는 흔히 경기 민감 소비재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쪽보다는 필수 소비재, 이제 먹고 사는 데는 이거를 안 쓸 수는 없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소비재 쪽은, 내수 쪽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CPI가 한 2분기 기점으로 현재 6%대에서 4%까지 네. 내려올 거라고 말씀하시긴 했는데 네. 그럼 인플레이션은 조금 그때부터 진정세를 보일 거라고 전망하시는지요? 올해 이제 주식시장에 되게 고통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물가가 꺾일 거야라는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면은 여전히 높고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 됐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이제 한 1개월 정도는 약간 물가 상승 속도가 조금 명확하게 둔화되는 게 이제 보였던 그런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막대기가 클수록 그 물가 상승에 근본적인 이제 원인을 많이 제공했던 애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초록색이 교통 에너지, 그러니까 휘발유 가격들이나 기름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유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나타났던 부분들인데 이거는 최근에 유가가 좀 떨어지면서 그 영향력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 영향력이 강하게 남아있는 쪽이 그 하얀색 막대기인데요. 이게 이제 주택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우리가 조사를 할 때 모든 물건 품목들을 다 조사하지는 못하고 대표적인 품목들을 이제 이제 선정해서 조사를 하는 경향이 있고요. 특히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비를 얼마 내고 있어요라고 설문조사를 할 수가 있지만 자가 보유자들한테 임대료를 직접적으로 임대료를 안 내니까 이제 물어보기 좀 이렇게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자가 보유자들의 주거비를 어떻게 계산하냐 하고 이제 해보면은 그들한테 설문조사를 합니다. 너가 만약에 이 집을 렌트를 주려고 한다, 임대를 한다고 하면 얼마를 주겠니?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이러니하게 금리가 오르니까 집을 가진 사람은 내가 이 집을 이제 누군가에게 빌려줄 때는 금리가 올라가는 것만큼 비싸게 더 주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설문조사가 이제 올라갑니다. 대답이. 예,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린 거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렸지만은 설문조사 방식 때문에 오히려 이 주거비가 이제 거주자 주거비가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 나와버린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렌탈 그 거래 비용은 이제 그걸 조사하는 기관들 실제 이제 우리 예를 들면 부동산 가서 이제 거래하는 것들을 모아서 이제 하는 데이터들은 떨어지고는 있는데 이런 이제 설문조사 방식의 이제 문제 때문에 미국은 소비자 물가가 여전히 높게 나옵니다. 최근에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큰 문제가 안 됐는데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연준도 도대체 이 이제 자가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이제 그 임대료 산정 방식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거나 이제 미국의 주요 이제 지역별 연준에서는 그럼 이 임대료가 이제 언제 떨어질 거냐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이 역시도 이제 금리 교정하고도 좀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년 2분기 이후부터는 여기 보시면 이제 렌트비라든가 주택 보유자의 주거비 예상치가 이제 그때부터는 꺾일 거다라고 미국 지역 연준에서도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예상하고 있는 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엄청난 상승 기여를 하고 있는 이 이제 주택 거주비 이 부분들도 당장 드라마틱하게 꺾이기는 좀 힘들 것 같지만 내년 중반 이후부터는 2분기 이후부터는 조금 이제 물가를 끌어내는 쪽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공포스러웠던 이제 인플레
우려는 조금 이제 완화가 될 거다. 이제 근데 방향은 꺾였는데 이제 아직은 속도가 연준 마음에 안 듭니다. 네. 연준이 이 정도면 안심해도 돼라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연준은 당분간은 금리 인상에 대한 좀 경계감을 계속 시장에 불어 넣어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 연준의 이런 최근 대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또 얼마나 앞으로 더 기준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뭐 할 거라고 보시는지 예상치를 좀 알 수 네.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시장은 되게 애절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기를 되게 기대하는데 연준 입장에서는 섣불리 이제 불씨를 살려놓으면 안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70년대 후반에 그리고 80년대 초반에 그런 경험들을 많이 떠올리는 게 그 당시에 이제 좀 물가가 꺾이니까 잡혔나 보다 하고 이제 금리를 내린 경험들도 네. 있고 근데 다시 이제 불씨가 살아나고 이제 이런 그리고 지금 구조적으로 좀 인플레 압력들이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다. 글로벌하게 이제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연준은 이 부분들을 빨리 좀 이렇게 안정화시키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의 물가가 네. 조금 보수적으로 떨어지는 경우, 좀 그리고 빨리 떨어지는 경우, 뭐 이런 거를 상정을 해서 네. 지금 그동안에 이제 미국의 물가가 한 평균적으로 이제 한 0.4% 뭐 이제 네. 최근에 그렇게 상승을 했는데 이 속도 정도로만 상승을 한다라고 하더라도요. 네.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미국의 기준금리 5%가 도달하는 시점이 이제 내년 2분기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빨간색으로 이제 예상해 놓은 가장 보수적인 이제 미국의 물가, 그 다음에 가장 이제 공격적으로 물가가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매월 0.2%씩 상승하는 경우,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네. 빠르면 1분기, 뭐 늦어도 2분기 정도부터는 이제 기준금리가 더 물가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긴축적이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기준금리는 이제 계속 올라갈 수는 있지만 시장에서 이제 매일매일 경제 활동과 그다음에 물가를 보고 결정되는 금리는 이제 10년물 금리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이제 단기물이 하루에 이제 우리가 돈을 빌릴 때 이제 기준이 되는 금리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3개월짜리, 2년짜리 금리는 기준금리에 거의 이제 붙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10년물 금리 기간이 길수록 이제 향후 미래의 물가와 이제 경기 상황들을 많이 더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이렇게 높을 때 나중에 물가가 빠질 거야 아니면 성장률이 둔화될 거야 라고 하게 되면은 기준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이 10년짜리 국채금리는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2년짜리 금리는 기준금리에 거의 붙어서 같이 움직이는데요. 과거에 이제 경험을 보면은 기준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올 때는 이 금리 하에서는 물가가 꺾이겠구나. 그리고 경기가 우리가 이제 지금 예상하는 것처럼 내년도에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기준금리보다 더 낮은 국채금리가 형성이 되고 먼저 꺾이게 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두세 번 정도 남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가 4% 그리고 이제 이번 연말에 이제 4.5가 될 예정인데요. 10년짜리가 3.5 정도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5% 금리에서 계속 빠질 거냐? 이제 이거보다는 저희는 조금 다시 4.5가 되면 3% 중후반에서 움직이고 또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 뭐 5% 근처 간다. 그러면은 또 이 4% 근처까지 이제 또 10년짜리에 갔다가 이제 마지막 그 근처에서는 이제 이제 장기물 금리가 계속 빠지는 그런 패턴들을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금으로서는 장기 국채가 투자에겐 제일 매력적인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래 이제 우리는 내년에 금리가 인상이 어느 시점에선가는 멈출 것을 알고 있어. 근데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스럽지 않아. 금리가 인하가 되면 좋겠어라고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금리하고 경쟁을 합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도 예금금리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야 예금금리 5% 주는데 누가 주식을 해?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시장 금리가 높다는 거는 주식 시장에 불리한 그런 스토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금리가 좀 빠졌으면 좋겠다. 근데 그냥 빠지기는 좀 그렇고 네. 연준이 기준금리를 좀 내렸으면 좋겠다. 네. 이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서 네. 내년 연말 정도의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를 이제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요. 이제 과거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을 한 다음에 몇 개월 있다가 금리를 진짜 인하했는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표에서 맨 왼쪽이 연준이 마지막으로 기준금리 올렸던 달입니다. 그런데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이제 칼럼은 네. 연준이 마지막으로 금리 올리고 난 다음에 몇 개월 있다가 금리를 인하를 했냐라는 건데요. 네. 이제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빠르면 2, 3개월 내로 네. 그리고 이제 뭐 7개월, 9개월 이렇게 되는데요. 2000년대 이후로는 이게 이제 좀 더 길어집니다. 길어지네요. 네. 네. 그 이유가 금리 인상하고 나서 경기 침체가 언제 시작이 됐느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70년대는 워낙 그 당시에는 물가보다도 기준금리가 더 높게 네. 긴축을 해버렸습니다. 엄청나게 센 긴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그 마지막 기준금리 인상 전에 이미 침체를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74년 4월 마지막 기준금리 인상하기 6개월 전에 여기서 마이너스 6이라는 건 6개월 전입니다. 그래서 이미 경기가 침체가 왔기 때문에 연준은 마냥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보다는 이제 경기도 살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기준금리를 4개월 있다가 인하를 하는 이제 경우였고요. 네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2000년 이후로 한번 보시면은 마지막 기준금리 인상을 하고 난 다음에도 1년 정도 그다음에 1년 반 뭐 이렇게 있다가 경기가 침체가 오니까 네. 이거를 이제 서둘러서 금리를 인하할 이유가 없는 거였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 한참 있다 금리를 인하했는데 네. 만약에 저희 예상대로 내년에 미국 경제가 뭐 마이너스 성장을 엄청나게 한다 네.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네. 이제 금리를 빨리 인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경기가 급격한 침체가 안 갈 거다라고 보는 또 다른 이유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0년대에는 기준금리가 물가보다 더 높았어요. 네. 그래서 실질금리가 진짜 높았던 거죠. 물가를 제외한 이제 금리 요인이 네네. 엄청 컸는데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물가는 뭐 6, 7%였는데 기준금리가 지금 4%, 4.5 뭐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금리를 올렸지만 네. 그렇게 막 진짜 못 견딜 정도의 큰 긴축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네. 경기 침체가 빨리 오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금리 인하로 전환하는 거를 너무 서둘러서 좀 기대하는 거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네. 입장입니다. 지난해 워낙 달러가 강세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뭐 흰달러 이렇게 불리기도 맞습니다. 했는데 최근 네. 들어서 조금 많이 꺾이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네. 달러 가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거라고 좀 보시는지 환율도 좀 투자에 중요한 요소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달러 강세를 주도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예상보다 되게 많이 올렸던 거. 네. 근데 사실은 이게 물가가 높은 나라의 통화 가치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물가가 높은 나라는 통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네. 너무 이제 그 매일매일 예를 들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국가들은 그 다음날 물건이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실제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데 미국은 물가가 높아서 금리를 올렸지만 네. 사실 이 물가 높은 것보다는 금리를 빨리 올린다라는 거에 더 초점이 둬서 기축통화이다 보니까 네. 달러가 강세를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첫 번째 이제 미국의 강한 달러를 주도했던 부분인데 두 번째는 미국의 달러가 강세를 가려면 어느 통화는 약세를 보여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받아줬던 그 통화는 유로화랑 그 다음에 이제 선진국 통화 중에서는 엔화였습니다. 근데 유럽은 잘 아시다시피 전쟁도 하고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금리를 그렇게 이제 올리긴 했으나 많이 못 올리고 상황이 좀 별로 안 좋았던 거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장기 불황에 있는 네.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나는 뭐 미국이 올리든 말든 지금 우리는 지금 경기가 계속 불황이니까 우리는 금리를 올릴 수 없어. 이제 이런 통화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통화 정책의 간극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엔화 강세가 이제 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표를 보시면 주요국 통화의 고평가 정도를 측정하는 이제 그런 지표들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미국이 통화 가치가
좀 고평가되어 있는 네. 이제 그 나라의 뭐 경상수지, 재정수지 뭐 이런 것 좀 네. 감안했을 때 예년에 비해서 좀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올해 절하가 많이 됐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저평가가 또 많이 되어 있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어. 우리나라의 이제 경상수지 흑자가 많이 적자로 전환이 됐고 실제로 외환보유액이 많이 못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네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원화가 약세를 많이 가긴 했지만 저평가가 아주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미국의 통화 가치가 고평가인 국면이기 때문에 네. 더 여기서 더 세지긴 좀 힘들다라는 이제 미국 자체적인 펀더멘탈로 보면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미국이 통화 강세를 받아줬던 엔화 약세 이게 바뀔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두 번째 제가 이제 그림으로 한번 또 가져와 봤는데 네. 일본의 물가 한번 보시면은요. 네. 일본의 물가 상승률이 근래에 들어서 가장 또 가파르게 최근에 2, 3개월 동안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요? 네. 예. 그래서 일본이 그동안 이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하는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일본의 국채 금리가 0.25 이상으로 못 오르게 막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면 파란색이 일본의 국채 금리인데요. 네. 일본의 국채 금리가 2015년 이후부터는 마이너스 0.25를 하회하면은 국채를 팝니다. 너무 국채 가격이 비싸졌으니까요. 네. 그리고 플러스 0.25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네. 이제 또 국채가 너무 싸죠. 이게 국채 가격하고 금리는 역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더 높은 금리로 발행을 해야 되면은 일본의 국채 가격이 가치가 떨어지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일본의 국채가 0.25 이상의 금리를 줘야 소화가 되는 경우는 일본의 국채 가격이 떨어졌네 하면서 중앙은행이 일본 국채를 사들입니다. 그러면 다시 비싸지는 게 돼서 이렇게 금리가 너무 오르면 경기에 충격을 주기 때문에 일본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0.25 이상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돈을 중앙은행이 직접 이제 풀어서 국채를 사들이는 흔히 얘기하는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는 이런 정책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정책이 이렇게 높은 물가 하에서 유지해도 되는 거냐? 이제 일각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얘가 0.25가 아니라 0.5로 바뀔 것 같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좀 더 이제 국채 금리가 움직일 수 있는 룸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왜냐하면 국채 금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도 반영해야 되고 성장도 반영해야 되는데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일본 국채 금리가 제대로 된 물가를 안 쳐준다. 그러면 누가 이제 국채를 또 사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 물가 올라가는 부분들은 이제 보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서 금리가 올라가면 올해 이제 일본과 미국이 벌어졌던 금리 차가 좀 축소될 거다. 이런 통화 정책의 변화 때문에 엔화가 조금 강세를 가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올해 막 1,500원 가냐 아니냐 되게 과도하게 이제 원화 약세가 많이 돼서 이제 걱정들을 했는데요. 지금 다행히 이제 1,300원 대로 이제 다시 떨어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러면 이제 원달러 환율이 뭐 1,200원으로 쭉쭉쭉 내려가는 이제 다시 그래서 1,100원, 1,200 초반과 1,100원대로 돌아가느냐 그러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달러가 많이 들어와야 이제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건데 지금 현재는 달러 가치가 이렇게 원화 가치가 많이 오를 만큼 달러가 많이 유입되지는 않고 있고요. 무역 수지가 막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 않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선진국 통화라고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신흥시장이 좀 불안하고 저러면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금융기관들 위험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한국의 신용 스프레드 이제 기업들이 돈을 빌릴 때 국채보다 얼마나 더 금리를 얹어줘야 이 채권이 발행이 되고 투자자들이 살려고 하느냐 이제 이런 건데 이 신용 스프레드가 높을수록 사람들이 회사에 대해서 위험도를 느낀다는 거예요. 더 높은 금리를 줘야 나는 너희 위험들을 어느 정도 감내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얘가 지금 잘 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동산 경기나 이런 거 감안하면은 이 스프레드가 빨리 떨어지기가 좀 힘들어서 이제 최근에 워낙 강세가 진행이 된 거는 이제 오버슈팅 됐던 부분들이 좀 자리를 잡는 과정인 것 같고요. 이제는 좀 자리를 잡았다고 하면은 펀더멘탈 개선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무역 수지나 이런 신용 시장의 상황이 썩 빠르게 좋아지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